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2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화증권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선화증권에 대해서는 제1절의 제2절 법적 성질, 제3절 기능, 제4절 법적 효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지금부터 한 3시간에 걸쳐서는 선화증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의 종류에 대해서는 증권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종류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강의에서는 증권의 발행 시기, 증권의 유통성, 수화인의 표시 방법, 화물의 하자 상태 표시 의무, 또 운송인의 책임 구간, 혼재 여부, 기타 특수한 선화증권으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운송증권은 운송 수단 및 운송 방법의 다양한 발전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선화증권이란 이름을 가지고 계속 발달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화증권의 종류를 설명할 때도 다양한 분류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분류 방식 중에 하나가 증권의 발행 시기, 또 증권의 유통성, 수화인의 표시 방법, 화물의 하자 상태 표시 의무, 운송인의 책임 구간, 혼재 여부, 기타 한 가지씩 있는 특수한 선화증권의 형태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화증권을 우선 증권의 발행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행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는 수령 선화증권과 선적 선화증권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령 선화증권은 Received Bill of Lading이라는 그 영문 명칭을 사용하는데요. Received라는 것은 이제 수령했다는 뜻인데, 본선 선적을 위해서 운송인의 관리구역 내에서 화물을 수령한 후에 그러한 수령이 있었다는 뜻을 기재한 선화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운송인의 구역 내에 들어왔지만 아직 본선에 선적되지는 않았다. 이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선화증권은 원래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즉, Bill of Lading이기 때문에 레이딩, 선적했는데 대한 증거가 되는 증권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원래 선화증권은 선적 선화증권만 사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컨테이너 운송이 발달하면서 해운 시장에서 전기선 운송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 화조의 개별 화물, 즉 개품 운송을 다량으로 취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개품 운송 형태에서는 운송인이 화물을 미리 모아두었다가 선적항에 선박이 입항할 때 이들 화물을 한꺼번에 선적하는 것이 실무상 편리하고 또 선적의 효율성을 기할 수도 있습니다. 송화인이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선적할 때까지는 부두수령증, 즉 도그 리시트나 워플 리시트 같은 부두수령증을 발행을 해왔는데요. 이러한 부두수령증만으로는 자기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그 운송증권인 수령선화증권을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본선 선적 전이라도 운송인이 화물을 실제로 수령한 후에는 수령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이미 관습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물이 실제로 선적되기 이전에 선화증권을 발행받음으로써 송화인으로서는 화환 의무에 의한 수출 대금을 선적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등의 편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원칙적으로는 선적 선화증권이 아니면 화환 의무에 의한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수령선화증권을 통해서도 화환 의무를 결제받을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러한 경우, 즉 수령선화증권이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신용장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선적선화증권의 발행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입니다. 또 최종 기한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선적을 하게 되면 선적증권의 발송이 늦어질 경우, 즉 선적선화증권의 발송이 늦어질 경우에 부득이 수령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되는 경우죠. 또 가능한 한 빨리 화환음을 매도하여 자금의 고정화를 방지하려고 할 경우에는 선적되기 전이라도 일단
수령선화증권을 발행하고 이것을 매도, 선화증권을 통해서 해상 매매를 함으로써 자금의 고정화를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 화물의 특성상 또는 적부상 어느 선박에 선적될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일단 수령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트 선화증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포트는 항구라는 뜻인데 이 문자 그대로 보면 항구에 들어왔을 때 발행해 준다는 뜻인데요. 화물이 운송인에게 인도되었고 선박도 입항은 하였지만 본선에 아직 선적되지 않은 경우에 발행되는 수령선화증권입니다. 아직 선적되기 전이면서 선박도 입항이 되어 있고 이제 입항했고 선적되기 전 단계에서 발행되는 선화증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UCP 500 즉 제5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는 선적선화증권 요건을 지키기 위해서 컨테이너 화물의 양육지와 최종 목적지가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선, 선적항, 양육항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된 즉 인텐디드라든가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가 사용된 증권은 수리가 거절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선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절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선적 전에 발행되는 포트 선화증권은 신용장에 별도의 명문조항이 없는 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적으로 포트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신용장 거래에서 대금 결제를 받기 위해서 발행된다면 이것은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커스터디 선화증권인데요. 이 커스터디는 이제 보관이라는 뜻인데 그 운송인의 관리구역 내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커스터디 선화증권이라는 것은 화물은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지만 본선이 아직 입항하지 않은 경우에 발행되는 수령선화증권입니다. 미국에서 원면 운송에 이용이 되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UCP 500에서는 포트 선화증권과 마찬가지로 신용장에 별도의 명문조항이 없는 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선적선화증권인데요. 이 Shipped Bill of Lading 또는 Onboard Bill of Lad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적이 실제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화물이 운송계약을 이행할 선박에 선적된 후에 발행되는 선화증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증권면에 선적 표시 문구, Shipped라든지 Onboard the Vessel과 같은 이런 선적 표시 문구로서 특정 선박의 화물이 실제로 선적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된 선화증권을 선적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수령선화증권도 그 증권면에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선적하였다는 뜻, 즉 온보드 노테이션을 이러한 그 선적하였다는 뜻과 선박의 명칭 및 일자를 별도로 기입하고 서명하면 선적선화증권으로 그 성질이 변경이 됩니다. 즉 수령선화증권을 먼저 이렇게 발행을 하고 나서 온보드 노테이션과 선박의 명칭 일자를 기입하고 서명을 하게 되면 선적선화증권으로 자동적으로 바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컨테이너선으로 운송할 경우 주로 이러한 형식으로 선화증권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 선화증권의 유통성을 기준으로 해서 증권의 종류를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유통성을 기준으로 보면요. 유통이 되는 선화증권과 유통이 안 되는 선화증권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통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통선화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GC식 선화증권입니다. Order Bill of Lading이라고 하는데요. 문자 그대로 소지인이 자유로이 그의 증권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한 전형적인 유통선화증권입니다. 이 유통선화증권은 Negotiable Bill of Lading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화증권은 전매와 유통이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유통선화증권과 유통불가선화증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비유통선화증권이라고도 하는데요. 해상운송은 육상운송이나 항공운송에 비하여 대량 운송이며 또 운송기간이 길기 때문에 운송 도중에 해상 매매가 가능하도록 일찍부터 선화증권의 유통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선화증권이 유통 가능하다는 것은 양도 가능하다 또는 거래가 가능하다, 배설을 통해서 양도가 가능하다, 판매가 가능하다 등의 용어로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유통선화증권은 지시식 선화증권 또는 지참식 선화증권, 선택 지참식 선화증권, 무기명식 선화증권, 선택 무기명식 선화증권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발달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유통선화증권은 선화증권의 유통가능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또는 수하인 칸에 지시문구 to order 또는 to bearer 등의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영국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선화증권에 or his와 their sign의 문구가 기재가 된다고 하는데요. 유통이 불가능하다고 표시가 되지 않으면 대부분은 유통이 가능한 선화증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화증권은 기본적으로 유통이 되도록 작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성질은 유통선화증권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통이 불필요할 때 유통 불가라는 선화증권의 문구를 표시함으로써 유통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유통 가능하다고 표시를 하겠지만은 이러한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유통 불가라는 명백한 문구가 없는 한은 유통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선화증권의 유통기능은 선화증권은 화물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으로서 물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 운송 중인 화물을 선화증권으로 해상 매매하여 매매 당사자가 신속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한 것인데 해상 운송의 경우 보통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송인으로부터 선화증권을 발행받은 매도인이 이를 거래은행에 취결하게 되면 매수인은 신용장 개설은행에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수령한 선화증권을 다시 A에게 이윤을 붙여서 팔면 A는 다시 B에게, B는 다시 C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유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때 선화증권과 선화증권상의 권리는 배설을 통하여 A, B, C 순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배설하는 것은 선화증권 뒷면에 누구에게 증권에 기재된 물건을 주시오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데요. 이것을 배설하고 하면은 A에게 주시오, B에게 주시오, C에게 주시오 이런 순으로 이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선화증권은 원본 유통 원칙이 있는데요. 운송인은 선화증권을 발행할 때 보통 3매가 한 세트로 된 원본 오리지널 빌 오브 레이딩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 원본만 그 선화증권이 대표하는 화물과 서로 맞교환,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신용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무역거래에 있어서도 은행은 원본만을 정당한 선화증권으로 인정하며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화증권은 원본에 대한 배서에 의해서만 제3자에게 양도나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선화증권은 원본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불가 선화증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non-negotiable bill of lading을 유통불가 선화증권이라고 하는데요. 비유통 선화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선화증권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증권 소진이 증권 자체의 양도로 그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선화증권입니다. 즉 선화증권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선화증권 사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유통이 되지 않는데요. 해운 실무에서는 선화증권 원본 위의 모든 선화증권에 미리 유통불가 non-negotiable이라는 문구를 인쇄해 놓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해서 교부를 하게 됩니다. 즉 선화증권 원본으로 오인하게 되면 화물을 인도해주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본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유통불가라는 문구를 인쇄하거나 고무인을 날인합니다. 이 사본으로는 은행 등 타인에게 양도나 유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선화증권 사본은 선화증권의 유통성의 문제에 의하여 유통이 되지 않는다기보다는 선화증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선화증권 용지를 사용했다 뿐이지 이것은 선화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유통불가 선화증권을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사용하느냐? 유통이 필요 없을 때 사용하겠죠. 해상 운송에서 이삿짐 운송,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 등 애초부터 매매대금 결제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거나 유통이 불필요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유통불가 선화증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유통불가 선화증권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이삿짐을 보냈을 때 또는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를 할 때와 같이 매매대금 결제 문제가 애초부터 없기 때문에 그냥 화물을 선적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 이런 기능만 할 때 유통불가선화증권을 사용합니다. 다만 운송기간이 2일 내지 3일이 지나지 않는 항공운송에서 발행하는 항공운송장과 근거리 운송에 사용되는 해상 화물 운송장 등도 기명식으로 발행되는 유통불가선화증권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개인용품이나 이삿짐이 포함된다고 했고요. 또 MVOCC, 즉 프레이트 포워더 간의 및 본사와 지사 간의 운송시와 같이 대금 결제 필요성이나 유통이 필요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상법에서는 선화증권은 유통증권으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통불가라는 특별한 문구를 선화증권에 기재하지 않으면 유통증권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기명식 선화증권이라고 하더라도 유통불가라는 별도의 표기가 없으면 유통증권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명식 선화증권의 유통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대부분의 문헌에서 한국과 일본 상법상의 기명식 선화증권에 대한 해석과 비교하여 영국법과 미국법에서는 기명식 선화증권은 당연히 유통불가증권으로 발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법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영국법과 미국법에서는 유통불가라는 문구가 삽입된 선화증권을 유통불가 선화증권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기명식 선화증권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유통불가 선화증권은 화물을 수령할 수화인을 지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명식 선화증권으로 발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일본 상법과 영국법, 미국법이 기명식 선화증권에 대한 유통성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화인의 표시 방법에 따라서 선화증권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인의 표시 방법에 따라서는 기명식 선화증권과 지시식 선화증권 등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명식 선화증권은 straight bill of lad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화증권의 수화인 간에 특정인이 기재된 선화증권을 기명식 선화증권이라고 하는데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기명식 선화증권을 유통불가 선화증권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법과 미국법에서도 한국이나 일본 상법과 마찬가지로 유통불가라는 취지의 문구가 삽입된 선화증권만을 유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고, 기명식 선화증권을 유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유통을 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화물을 주세요 하는 것을 명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유통불가 선화증권은 기명식으로 발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기명식의 수화인 안에 누구 문구를 써놓더라도 유통불가라는 문구가 없으면 유통은 당연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유통불가라는 문구가 들어간 선화증권은 유통할 수 없다고 규정한 영국법이나 미국법의 해석상 유통불가라는 문구가 들어간 선화증권은 기명식 선화증권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해상법을 제정하면서 기명식 선화증권을 유통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일본 교재라든지 이런 설명들이 영국법이나 미국법에서 기명식 선화증권을 유통할 수 없다는 이러한 설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런 문구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행 형식은 선화증권의 수화인 칸에 코리아 트레이딩 컴퍼니 리미티드, 서울 코리아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되고 유통 불가라는 표시를 보통 고무인을 하게 됩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죠.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도 증권에 기재된 기명수화인이 아니면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명식으로 발행되는 유형으로는 매수인 기명식인 consigned to the buyer 또는 송화인 기명식 consigned to the shipper, 수입지 통관업자 기명식 consigned to a foreign custom house broker
또 수입자의 송화인 대리인 김영식, consigned to the shipper's agent, 결제은행 김영식, consigned to the negotiating bank, 주심은행 김영식, consigned to the collecting bank,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행이 됩니다. 김영식 선화증권으로 발행이 되더라도 배서 금지 또는 유통 불가의 문구가 없으면 배서에 의해서 양도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법에서도 과거에는 김영식 선화증권을 Straight Bill of Lading, 또 GC식 선화증권을 Order Bill of Lading으로 불렀으나 1952년에 연방선화증권법을 개정하면서 이를 각각 Negotiable Bill of Lading, Non-Negotiable Bill of Lading으로 유통성을 기준으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재통상위원회 ICC는 GC식 선화증권은 황색 용지에, 김영식 선화증권은 백색 용지에 인쇄해야 한다고 해서 유통이 되는 것과 유통이 되지 않는 것을 명백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라는 것은 오늘날은 신용장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어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화환담보를 필요로 할 경우, 화물의 해상 매매 등의 경우에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유통불가 선화증권은 담보권 행사 및 화물 유통에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선화증권을 분실하면 신용장 거래소는 채권 판결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번거로워서 이러한 채권 판결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유통불가 선화증권의 발행이 불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운송의 일부를 다른 운송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그 사실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운송 기간이 짧아서 선화증권의 유통이 실효가 없는 경우, 또 기타 선화증권의 유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본품, 박람회 등의 전시품, 이삿짐, 개인용품, 공공단체 용품 등의 운송 등과 같이 유통이 필요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김영식 선화증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는 매수인 김영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수입업자가 물건 대금을 선불한 경우, 청산 계정으로 결제하는 경우, 위탁 판매 조건부로 선적한 경우, 신용장의 수입업자 김영식으로 선화증권의 발행을 요구한 경우, 또 수입자의 법률이 GC식 선화증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GC식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C식 선화증권, 즉 Order Bill of Lading이란 것은 선화증권의 수하인 칸에 수하인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GC 문구를 기재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선화증권입니다. GC식 선화증권의 정당한 수하인은 화물의 소유권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하인 칸에 Order of Shipper로 된 경우라면 송화인이 증권 뒷면에 배서한 증권 소진이 될 것이고요. Order of Korea Trading Company Limited로 되어 있다면 Korea Trading Company Limited가 배서한 증권의 소진, 또 Order of Seoul Bank라고 된 경우는 서울은행이 배서한 증권의 소진이 정당한 수하인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GC식 선화증권은 송화인 또는 은행이 선화증권 뒷면에 백지 배사에 양도하면 이 선화증권 소진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서 자유롭게 유통이 됩니다. 선화증권을 교부받은 송화인은 이 선화증권에 배서 양도함으로써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용장에서는 운임 선불, 통지 수령인은 수입업자, 송화인 GC식으로 작성된 무사고 선적선화증권 전통, 즉 Full set of clean onboard bill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shipper,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ied account, 이런 형식으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화물이 운송 중 자유롭게 전매될 수 있도록 선화증권을 GC식으로 발행하는 것은 은행의 개입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신용장 거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통지 수령인은 GC식 선화증권은 정당한 절차대로 배서된 선화증권 소진이 곧 수하인이 되는데요. 목적지에서 선화증권을 제시하기까지는 누가 수하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GC식 선화증권에는 화물에 관련된 통지, 즉 화물 도착 예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통지 수령인을 기재를 하게 됩니다. 통지 수령인으로 기재된 자라 하더라도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한 그는 정당한 수하인이 아닙니다.
지시식 선화증권에서 통지 수령인의 기재가 선화증권의 유통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면 물론이고 운송인이 반드시 통지 수령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통지 수령인 칸에는 수입업자, 통관업자, 수입주의 수출업자, 대리인이 기재가 됩니다. 매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화물 또는 화물 인도 지시서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배서된 선화증권 원본 한 통을 제시해야 합니다. 송화인 지시식으로 발행되었으면 송화인은 전통의 백지 배서 또는 특정 수화인 또는 피지시인 앞으로 배서를 해야 합니다. 최초의 원본 한 통이 운송인에게 제시되면 나머지 두 통은 무효가 됩니다. 요구되는 선화증권 문구는 앞에 기재된 증거로서 다음의 서명자는 선장 및 선주를 대신하여 동일한 취지 및 일자의 선화증권 수통에 서명하였다. 이 중 한 통이 회수되면 나머지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합니다. 영어로 있는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on behalf of the stamp ship companies named the master and the owner of the vessel has signed the number of bill of lading stated below. All of this tenor and date, one of which being accompanied, the others to stand void.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신용장 조건과 은밀 일체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컨대 신용장에서 송화인 지시식 선화증권을 요구하는 경우에 단순 지시식 선화증권을 제공하면 은밀 일치 원칙에 의하여 환음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용장 거래의 경우에는 지시식 선화증권을 발행하더라도 신용장이 요구하는 조건에 완전히 일치하는 선화증권을 발행하고 유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이 증권을 심사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제시된 증권에 대하여 은행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은밀일체의 원칙과 상당일체의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는데 주로 은밀일체의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은밀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은 은행은 신용장의 조건에 은밀히 일치하지 않는 증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법률 원칙입니다. 은행은 제시된 증권이 신용장 조건의 문구에 합치된 것으로 판명된 증권에 한하여 지급 이행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국제상거래의 지급 도구인 신용장은 그 형식적인 은밀일치성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증권은 신용장 조건에 은밀하게 일치하여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환어음은 채권자인 수출자가 발행인이 되고 채무자인 매수인 또는 은행을 어음의 지급인으로 발행되는 무역결제 사용되는 어음을 말하고 빌 또는 드래프트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순 지시식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지시 문구로 발행되어 있어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선화증권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운송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지시할 수 있는 당사자는 송화인, 신용장 개설은행, 결제은행, 추심은행, 송화인의 대리인, 매수인, 기타 소지인 등입니다. 또 송화인 지시식 선화증권은 송화인 지시 문구로 발행되어 있어서 운송인은 송화인의 지시를 받아 그가 지정한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선화증권입니다. 누군가가 양육항에서 화물을 인도받으려면 송화인이 배수한 선화증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송화인이 1차적으로 화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은행도 송화인의 배수가 있으면 선화증권이 담보가 되어서 안심하고 취결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장 개설은행 지시식 선화증권인데요. 신용장 개설은행 지시문구 To order of the LC issuing bank로 발행되어 있어서 운송인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시를 받아서 화물을 인도하는 선화증권입니다. 누군가가 양육항에서 화물을 인도받으려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배수한 선화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일단 신용장 개설은행이 화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제은행 지시식 선화증권인데요. 결제은행 지시 문구 즉 To order of the setting bank로 발행되어 있어서 운송인은 결제은행이 지정한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선화증권입니다.
화원음의 결제은행이 선화증권에 배설을 해야 화물의 인도가 가능하므로 화물에 대한 지배권은 일단 결제은행이 가진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추심은행 지시식 선화증권인데요. 추심은행 지시문구로 발행된 선화증권입니다. 무신용장 거래 시 화음의 추심은행이 선화증권에 배설을 해야 하며 화물은 추심은행이 지정한 사람에게 인도가 됩니다. 다음은 송하인 대리인 지시식 선화증권입니다. 송하인 대리인 지시문구로 발행된 선화증권인데요. 송하인이 매수인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을 발송하였거나 매수인이 결정되었더라도 물건 대금 또는 기타의 채권이 아직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 송하인이 화물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화물의 수령을 위해서는 선화증권에 송하인 대리인의 배서가 있어야 하고 운송인은 대리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하게 됩니다. 다음은 매수인 지시식 선화증권인데요. 매수인 지시 문구로 발행되는 선화증권입니다. 이미 물건 대금이 결제되어 물건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었기 때문에 송하인이 더 이상 화물을 지배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선화증권의 매수인이 배설을 해야 하고 운송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택 무기명식 선화증권입니다. 선화증권 앞면에 화물을 무슨 무역회사 또는 선화증권 소진에게 인도할 것과 같은 문구를 명기한 선화증권인데요. 수화인으로 지정된 무슨 무역회사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소진이라도 이 선화증권을 제시하여 운송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무기명식 선화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명식 선화증권과 지참식 선화증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화증권의 수화인 칸을 비워둔 공란 형식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이를 무기명식 선화증권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수화인 칸에 지참인이라고 기재한 경우는 지참식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정당한 수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 효력이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선택 지참식으로 발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땡땡땡 트레이딩 컴퍼니 리미티드가 직접 수화인이 되어도 무방하다. 다만 땡땡땡 트레이딩 컴퍼니는 배서해야 유통시킬 수 있지만 지참인은 배서 없이 교부만으로 유통시킬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들 모든 종류의 선화증권이 지참인을 정당한 수화인으로 인정하여 선화증권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하기 때문에 무기명식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상법상으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선화증권의 상환증권성, 지시증권성, 처분증권성과 같은 법적 성질과 물권적 효력에 의해서 무기명식 선화증권도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또 미국 법상으로는 선화증권을 완전 유통증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상법전에 이런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기타 국가에 따라서는 무기명식 선화증권이 인정되는 것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것도 있으므로 무기명식으로 선화증권을 발행할 경우는 당사국의 법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상 선화증권의 종류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의 강의에서는 수령선화증권이 필요한 경우 또 선화증권의 유통성을 기준으로 선화증권을 각각 분류해서 그 효력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28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